내 이름은 김순자. 올해 68이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내가 아들 하나 잘 둬서 복 받았다고들 한다. 서울에 집까지 샀으니 이제 고생 끝이고 호강할 일만 남았다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저 웃어 보일 뿐이다. 평생을 담가온 김치처럼 그 미소에 담긴 씁쓸한 맛은 오직 나만이 알 뿐이다. 평생을 청소부로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에 남편 목숨값인 사망보험금까지 더해 꼬박 1억 원을 만들어 하나뿐인 아들 이민준의 신학 아파트 첫 계약금으로 보태주면 내 노년은 평안할 줄 알았다. 내 모든 것을 바친 그 희생이 내 노년을 지켜줄 단단한 벽돌이 되어줄 것이라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 현관에 들어서는 나를 보며 코를 막고 손부채질을 하던 며느리 박혜진의 모습이었다. 내 몸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가 역겹다며 오기야 금이야 키우는 손녀딸을 안아보지도 못하게 했다. 명절마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에 일어나 그 넓고 훤한 주방에서 허리가 끊어져라 10가지가 넘는 제사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하는 신세였다. 그동안 40살 아들, 38 며느리, 7살 손녀, 세 식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태평하게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하는 빈말 한마디 없었다. 상이 차려지면 당연하다는 듯이 밥을 먹고 식사가 끝나면 수저만 탁 놓고는 다시 소파로 돌아갔다. 나는 그들이 사는 신학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반지하 방에 산다. 그 집과 내 집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아들 집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햇살이 쏟아져 눈이 부실 지경인데 내 집은 한낮에도 불을 켜야 하고 공기 중엔 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가시질 않았다. 그 집에서 나올 때 아들 민주는 말했다. 엄마, 일단 여기서 조금만 고생하세요. 저희 형편 좀 나아지면 바로 좋은 집 얻어드릴게요. 그렇게 형편이 나아지기까지 3년이 걸렸다. 나는 일주일에 서너 번 그들 집에 갔다. 손녀 아라를 보러 간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월급 없는 가사도우미였다. 40평이 넘는 집을 청소하고 세 식구의 일주일치 빨래를 종류별로 나눠 빨고 말리고 개어놓고 일주일은 좋게 먹을 김치와 밑반찬까지 만들어놔야 했다. 내 며느리 혜진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귀한 사람이다. 민준이와 결혼할 때부터 고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나. 내가 잘해주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다. 결과는 어땠나? 내가 만든 음식은 오늘 짜고 내일은 싱거웠다. 내가 빤 옷은 꼭 옷깃과 소매 끝을 뒤집어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 이런 데는 손으로 직접 비벼 빨아야 깨끗해져요. 손녀 아라에게 사준 비싼 옷들은 세탁기에 돌리면 망가진다며 꼭 따로 손빨래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젊어서는 얼음장 같은 물에 채소를 씻고 그 후로는 온갖 빌딩을 돌며 걸레를 쥐어짰던 내 손이다. 사포처럼 거칠어진 이 늙은 손으로 이제는 상전 모시듯 조그만 아이 옷을 받들고 있어야 했다. 한 번은 추석을 앞두고 온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오랜 세월 쌓인 노동으로 관절염은 갈수록 심해져 굳은 날이면 뼛속까지 시큰거렸다.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아, 올해 추석 차례는 그냥 식당에서 간단히 외식하면 안 될까? 엄마가 요즘 몸이 영 말을 안 들어서 그 많은 음식을 다 차릴 자신이 없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또 그런 소리 좀 마세요. 밖에서 사 먹으면 얼마나 비싼데요? 위생도 믿을 수 없고요. 그리고 차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밖에서 때우는 게 말이 돼요? 정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라고요. 내가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옆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나긋나긋했지만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맞아요, 어머님. 우리 민준 씨가 어머님이 해주시는 전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1년 내내 이날만 손꼽아 기다린다니까요. 어머님이 힘드신 건 저희도 알죠.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일 참 듣기 좋은 핑계였다. 나의 희생, 나의 노고,
나의 고통은 그들 눈에는 그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일 뿐이었다. 그 순간 전화기를 붙잡고 반지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 뼘짜리 하늘을 보는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내 인생은 이 방과 같아서 영원히 진짜 햇살을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나는 아들을 위해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나는 내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내가 늙고 병들었으니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이 집의 모든 구석은 내 손으로 닦아낸 곳이다. 이 집의 모든 비밀 또한 결국 내 손으로 밝혀질 것이다. 7살배기 내 손녀가 남편의 영정사진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 귀로 직접 듣기 전까지는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우리 집 호구라고.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평생을 부림당하던 낡은 사기 그릇이 쨍그란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그날도 추석을 며칠 앞둔 날이었다. 내가 몸이 안 좋다고 전화한 지 불과 며칠 뒤였다. 내가 정말로 드러누울까 봐 겁이 났는지 그날따라 유난히 친절하게 굴었다. 혜진은 평소와 달리 내게 물까지 한 잔 떠다 주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제수용 전을 부치고 고구마 튀김을 튀겼다. 자욱한 기름 연기에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거실에서는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와 새 식구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막 부쳐낸 따끈한 녹두전 한 접시를 들고 부엌 문가로 걸어갔다. 식기 전에 먹으라고 부르려던 참이었다. 거실 벽에는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다. 남편은 아들이 장가가고 자리 잡는 것도 손녀가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토록 고된 삶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던 때였다. 바로 그때 내 7살 손녀 이아라가 맑고 천진한 목소리로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가리키며 아빠인 민준에게 말했다. 아빠, 저기 할아버지다. 엄마가 그랬는데 할머니는 우리 집 호구래. 우리한테 돈도 주고 밥도 해주는 호구.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손에 든 접시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고 귓가에서 쥡하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거실에 있는 아들, 내 하나뿐인 아들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아들이 화를 내고 딸을 꾸짖고 그 끔찍한 말을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민준, 내 아들은 그저 피식 웃을 뿐이었다. 고개조차 제대로 돌리지 않은 채 다정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딸을 타이를 뿐이었다. 알아야 조용히 해야지. 할머니 들으시면 어떡해. 쿵 하고 내 머릿속에서 가족애라는 이름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들으시면 어떡해라니. 그럼 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는 뜻인가? 그랬구나. 너희들 마음속에 나는 그저 호구였구나. 돈이나 대주고 일이나 해주고 불평 한마디 할 자격도 없는 바보 천치. 손에 든 접시가 사정없이 떨렸다. 접시 가장자리에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었지만 나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이 한기에 비하면 살갗이 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부엌으로 돌아왔다. 접시를 가스레인지 위에 내려놓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줄기로 손을 씻고 또 씻었다. 마치 이 우습고도 비참한 내 인생을 씻어내려는 듯이. 그날 이후 내 마음은 죽었다. 하지만 나는 티를 내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묵묵히 일하는 늙은 어머니였다. 이전보다 더 말이 없어졌을 뿐이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챙겨 아들 집으로 향했다. 새 식구가 출근하고 등교한 뒤 텅 빈 집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눈이 먼지만을 좇지 않았다. 먼저 혜진의 안방을 치웠다. 화장대 위에는 늘 온갖 화장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옆에 휴지통은 다 쓴 화장솜과 포장 상자로 가득했다. 나는 지난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허리를 숙여 쓰레기 봉투를 꺼내려 했다. 그때 구겨진 종이 뭉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왜 그랬을까? 귀신에 홀린 듯
나는 손을 뻗어 그 종이 뭉치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펼쳤다. 백화점 영수증이었다. 평생 그런 곳은 가본 적도 별로 없어 적힌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는 선명하게 보였다. 이름도 모를 외국 상표, 그 뒤에 붙은 핸드뱅이라는 글자, 그리고 맨 아래 찍힌 눈을 찌르는 듯한 숫자 300만 원. 300만 원 날짜는 바로 지난주였다. 숨이 멎었다. 지난주에 혜진은 알아 담임 선생님이 아이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으니 썩히기 아깝다고 했다며 시름 가득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었다. 피아노 레슨비에 이것저것 합치면 초기에 목돈이 드는데 요즘 민준이와 자기 수중에 돈이 없다며 내게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손녀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고 나는 두말 없이 관절염 치료비로 쓰려던 200만 원을 전부 찾아다 주었다. 돈이 모자라면 또 엄마한테 말하거라. 절대 애 기죽이지 말고. 그렇게 신신당부까지 했었다. 이제 와 생각하니 천하의 웃음거리였다. 나는 진통제 파스 한 장을 살 때도 몇 번을 망설이며 아낀 돈을 줬는데 그 돈이 손녀의 피아노 학원비가 아니라 며느리의 이름도 모를 명품 가방으로 둔갑한 것이다. 나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초점도 잘 맞지 않는 손으로 그 영수증 사진을 찍었다.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며 일을 계속했다. 민준이 벗어놓은 양복을 세탁할 차례였다. 나는 습관처럼 물에 넣기 전에 모든 주머니를 확인했다. 예전에는 잊고 있던 동전이나 휴지 따위가 나오곤 했다. 하지만 오늘 내 손끝에 닿은 것은 딱딱한 사각형의 물체였다. 꺼내보니 블루파인 스크린 골프 VIP 회원 카드라고 인쇄된 고급스러운 카드였다. 카드 밑에는 결제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다. 가장 최근 기록은 불과 사흘 전 수십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었다. 사흘 전 나는 민준에게 매달 생활비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조금만 보태줄 수 없냐고 물었었다. 반지하 방이 너무 습해서 전기장판 전기세도 감당하기 벅차다고. 그때 아들이 뭐라고 답했더라? 엄마,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깎일지도 몰라요. 저희도 죽겠는데 무슨 여윳돈이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사정이 안 좋아? 죽겠다고. 이게 그의 단 좋은 사정이고 이게 그의 죽겠다는 소리였나? 나는 회원카드를 손에 쥔 채 온몸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다. 다만 그 돈이 나라는 호구에게는 결코 쓰이지 않을 뿐이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회원카드와 영수증을 찍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는 평소처럼 집을 티끌 하나 없이 청소하고 빨래를 가지런히 개어두고 냉장고를 신선한 밑반찬으로 가득 채웠다. 신학 아파트를 나서며 나는 그 비싼 디지털 도어록을 돌아봤다. 예전에는 저 문이 부와 가난을 가른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저 문이 가르고 있었던 것은 한 어머니의 순진함과 잔혹한 현실이었다. 먼지 속에 숨겨진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평생을 청소하며 살아온 이 늙은이가 내 인생을 청소할 차례였다. 추석 하루 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침대 매트리스 밑에 손수건으로 겹겹이 싸서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을 전부 꺼냈다. 내 장례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충분했다. 나는 은행 대신 동네 허름한 열쇠 가게로 가 기술자 한 분을 모셔왔다. 그리고 내 반지하 방의 현관 자물쇠를 가장 구식의 노쇠로 된 열쇠 하나로만 열 수 있는 평범한 자물쇠로 바꿔달라고 했다. 자물쇠를 교체하던 기술자 아저씨가 의아한 듯 물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열쇠를 써요? 위험하고 불편하기만 한데 비밀번호 누르는 걸로 바꾸시지. 나는 그가 비밀번호를 누르던 낡은 디지털 도어록을 떼어내는 것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기사님, 제가 늙어서 숫자를 잘 못 외워요. 역시 이렇게 열쇠 하나로 자물쇠 하나를 여는 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는 그가 비밀번호를 누르던 낡은 디지털 도어록을 떼어내는 것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저씨, 내가 늙어서 숫자는 잘 기억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열쇠 하나로 따는 게 마음이 편해요.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느껴지는 열쇠를 건네받았을 때 나는 이것이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주도권임을 직감했다. 오늘부터 오직 나만이 소유한 이 공간에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발 들일 수 없으리라. 자물쇠를 바꾸고 끼걱거리는 낡은 침대에 앉아 아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한자 눌렀었다.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올해 차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겠다. 앞으로 명절은 전부 밖에서 챙기든가 해라. 이제 나도 더는 못한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십 년간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긴 한숨이 나왔다. 이 문자 한 통이 그들의 안락한 작은 집의 폭탄처럼 터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5분도 채 되지 않아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질책이 가득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뭘 더는 못하신다는 거예요? 차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 몰라라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평소처럼 변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그저 차분하게 말했다. 말했잖니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겠다고. 너희도 이제 어른인데 이런 일은 스스로 할 줄 알아야지.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하지만 차례는 다른 문제잖아요. 혜진이가 이런 걸 어떻게 할 줄 알겠어요? 이건 저희를 난처하게 만드시려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사다 하든가 아니면 아예 지내지를 말든가. 나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고함 소리를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전원을 껐다.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다음 날 나는 아들에게 붙여준 모든 이체 내역이 담긴 은행 기록과 휴대폰에 찍어둔 2장의 사진 혜진의 명품 가방 영수증과 민준의 골프장 결제 내역들 들고 서초구 서민법률지원센터를 찾아갔다. 지나가기만 했지 언젠가 내가 직접 저 문을 열고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안은 조용했고 젊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변호사 한 분이 앉아 있었다. 나는 내 평생의 이야기를 콩을 쏟아내듯 그에게 전부 털어놓았다. 내 전 재산과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집을 사준 이야기부터 그들이 나를 공짜 파출부 취급한 이야기, 손녀의 호구 발언과 내가 찾아낸 증거들까지. 나는 울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이야기했다. 젊은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그가 말했다. 어머님, 법적으로 아드님께 증여하신 주택 구매 자금은 이미 부동산 등기가 완료되었고 법에서 정한 취소 가능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직접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법에는 수증자, 받은 사람, 가증여자, 준 사람에게 학대나 부양 의무 불이행 같은 심각한 배은망덕 행위를 한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의 상황은 법적인 의미의 학대는 아니지만 어머님의 돈으로 사치품을 소비하면서 정작 어머님의 기본적인 생활비와 의료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양 의무 불이행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증거들이 법정에서 100% 승소를 보장하지는 못하더라도 아드님과 며느님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가 될 겁니다. 협상 카드. 나는 그 말을 나지막이 되뇌었다. 그래, 나는 아들을 법정에 세울 생각까지는 없었다. 그저 내 존엄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는 그가 말해준 법 조항들을 꼼꼼히 받아 적었다. 그리고 인쇄소에 가서 내가 준비한 모든 것 은행 이체 기록, 혜진의 가방 영수증 사진, 골프장 결제 내역 사진글 선명하게 인쇄해 누런 서류 봉투에 담았다. 그 후 며칠간 내 휴대폰은 불이 날 지경이었다. 처음에는 민준의 질책과 명령이 쏟아졌다.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혜진의 문자 폭탄이 시작됐다. 내용은 무책임하다는 비난에서부터 집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불평까지 다양했다. 배달 음식도 한두 번이지 매일 먹는 건 못해 먹겠다. 빨랫감은 욕실에 산더미처럼 쌓여 곰팡이가 필 지경이다. 집바닥은 먼지투성이라 아라가 비염 때문에 고생한다 등등.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빨리 오셔서 집 좀 치워주세요. 잘못했다는 내 글자를 보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들은 내게 함부로 대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 호구가 감히 반항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것이 잘못이었을 테지. 나는 딱 내 글자만 보냈다. 나 지금 바쁘다. 바빴다. 나는 정말 바빴다. 우리 시장에 가서 채소 시세를 알아보고 어느 집 두부가 가장 신선한지 살피고 내 눅눅한 반지하 방을 구석구석 쓸고 닦아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깨끗한 바닥 한 뼘을 비추게 하느라 바빴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사느라 바빴다. 나의 파업은 일주일간 계속되었다. 그 일주일 동안 내가 알던 그 가정은 완벽하게 마비되었다. 마침내 그들이 버티지 못했다. 그날 오후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예전처럼 띠리릭 하는 비밀번호 소리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똑똑똑 노크 소리였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민준과 혜진이었다. 민준의 손에는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혜진은 그 뒤에서 마지못해 따라온 듯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내가 자물쇠를 바꿨기 때문에 그들은 열쇠 없이 이방인처럼 문 밖에서 이 집의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나는 느릿느릿 걸어가 문을 열었다. 엄마, 민준이 우는 것보다 더 보기 싫은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였다. 저희 엄마 뵈러 왔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혜진도 얼른 따라 말했다. 네,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안 보고 사실 수가 있어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오래 담아두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화 푸세요. 오늘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저녁 먹으려고요.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식당으로 예약해놨어요. 집에 가자고? 속으로 냉소가 흘렀다. 나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일 생각 없이 그저 덤덤하게 말했다. 됐다. 밖에서 먹으면 비싸다. 정말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먹고 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밥 한 끼 차려주마. 두 사람은 내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다고 생각했는지 서로를 한번 쳐다보더니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근처 우리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왔다. 그들은 과일 바구니를 든 채 내 반지하 방문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고 지나가던 이웃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복수심에서 오는 쾌감 대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평온함이 있었다. 이것이 정말로 내가 그들을 위해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이 될 것이다. 진수성찬을 차린 것은 아니었다. 그저 가장 평범한 집밥이었다. 뜨끈한 된장찌개 한 뚝배기, 정갈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두부 한 접시. 밥상은 좁은 방 한가운데 차려졌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내내 불안한 듯 그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이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을 쉴 새 없이 훑어봤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혜진의 전기가 시작됐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알아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애가 이제 이것저것 배울 것도 많아서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랑 민준 씨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가끔 말이 곱게 안 나갔을 수는 있지만 마음은 늘 어머님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일로 이렇게까지 저희를 대하시니 어머님도 너무 마음이 모질어요. 그녀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한 억울한 표정으로 눈물을 훔쳤다. 민준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혜진이도 힘들어요.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속 좁게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세요? 속이 좁다고 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하소연이 끝날 때쯤 그들이 된장찌개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을 때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을 때 내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나는 밥상 앞으로 다가가 두 사람의 의심 가득한 시선 속에서 봉투 안의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 밥상 한가운데 거의 다 비워진 두부 부침 접시 옆에 나란히 늘어놓았다. 첫 번째는 은행 이체 기록이었다.
나는 적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3년 전 내가 너희 신학 아파트 계약금으로 보태준 돈이다. 여기에는 내가 평생 청소부로 일해서 받은 퇴직금이랑 내 아빠 목숨값이 들어있다. 나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이어서 내가 찍어둔 백화점 영수증 사진을 그 옆에 놓았다. 이건 혜진이 내가 지난주에 산 300만 원짜리 가방. 내가 나한테 알아 피아노 학원비로 200만 원을 받아간 바로 다음 날이더구나.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을 파르르 떨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골프장 결제 내역 사진을 꺼내 민준 앞에 놓았다. 그리고 너, 민준아. 사흘 전에 너는 회사에서 월급이 깎일 판이라며 한 달에 10만 원 생활비도 못 주겠다고 했지? 그래놓고 돌아서서는 이런 데 가서 수십만 원을 썼더구나.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 그냥 나한테 쓸 돈이 아까웠던 거지. 민준의 얼굴은 송장처럼 굳어졌다. 그가 서류를 집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법률지원센터에서 받아온 서류 사본을 꺼냈다. 거기에는 형광펜으로 증여재산 반환 청구와 수증자의 부양 의무 불이행 조항이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잿빛이 된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내 평생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나의 판결을 내렸다. 내가 준 돈이 너희들 잘 살라고 준 돈이 아니라 명품 사고 골프 치라고 준 돈이었구나. 덕분에 너희 생활 수준이 아주 높아졌겠어. 내가 너희 호구 노릇을 톡톡히 한 덕분에 말이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그들 앞으로 밀었다. 그렇게 돈을 잘 쓰는 걸 보니 돈이 부족하지는 않겠구나. 이 집 계약금 1억은 내가 너희에게 빌려준 걸로 하자. 이건 차용증이다.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아주 정식으로 만든 거다. 서명해라. 앞으로 매달 나눠서 갚아. 얼마씩 갚을지는 여기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니 똑똑히 보자. 서명하지 않거나 하고도 갚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볼 일 없다. 법정에서 보면 되니까. 반지하 방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가끔 창밖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민준과 혜진은 그 차용증을 마치 사형 선고서처럼 바라봤다. 그들은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내 손에 들린 증거들은 이 일을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기나긴 침묵 끝에 마침내 민준이 펜을 들었다. 가을바람에 떨리는 낙엽처럼 떨리는 손으로 그는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혜진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온몸의 뼈가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우리 가족의 진짜 최후의 만찬이 되었다. 그들은 결국 분할 상환 합의서에 서명했다. 첫 달 상환금을 갚기 위해 혜진은 보물처럼 아끼던 명품 가방을 울며불며 팔았고 민준도 풀이 죽어 골프 회원권을 해지했다. 그들의 생활 수준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다. 과거에는 당연했던 오후의 티타임이나 주말 나들이는 이제 닿을 수 없는 사치가 되었다. 듣자 하니 그 일로 두 사람은 매일같이 싸우고 집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 대신 서로를 향한 비난과 한숨만 남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알바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갚은 첫 돈으로 집에서 멀지 않은 새벽 시장에 작은 좌판 하나를 빌렸다. 평생 할 줄 아는 거라곤 음식 만드는 것뿐이었으니까. 나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김치와 여러 가지 밑반찬을 팔기 시작했다. 내가 담근 김치는 재료를 아끼지 않아 맛이 깊고 공장 김치처럼 천편일률적이지 않았다. 장조림이며 무말랭이며 모두 좋은 재료로 양심껏 만들었다. 놀랍게도 장사는 생각보다 훨씬 잘 됐다. 시장의 단골 손님들은 한 번 맛보고는 계속 나를 찾아왔다. 옆 과일 가게 아주머니, 생선 가게 아저씨는 나를 많이 챙겨주셨다. 때로는 사과 하나를 쥐어주고 때로는 갓 들어온 꽁치 한 마리를 건네주기도 했다. 우리는 손님이 뜸할 때면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오늘 채소값이 어떤지 이 집 저 집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장의 천막 지붕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싱싱한 채소들과 우리의 주름진 웃음 위로 쏟아졌다. 따스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떠들썩함과 온기였다. 나는 더 이상 부엌에 홀로 갇힌 그림자가 아니었다. 시장에서 웃고 떠드는 김 사장님이 되었다. 나는 남은 돈으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 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비싼 품종견처럼 예쁘지는 않았지만 콩이는 축축한 코를 내 손에 비비고 내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문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나의 반지하방은 이 작은 녀석 덕분에 생기가 돌았다. 아들 민주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당연하고 명령조인 목소리는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간청이 묻어났다. 몸은 괜찮으신지 묻고는 슬쩍 집에 김치가 다 떨어지지 않았냐고 떠보곤 했다. 나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김치 먹고 싶으면 돈 들고 내 가게로 와. 정가 다 받고 파는 거니까 외상은 없어. 수화기 너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고 이내 나지막이 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를 끊고 나는 발치에서 맴도는 콩이에게 육포 조각을 하나 던져주었다. 녀석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들어 시장 안을 오가는 사람들과 활기찬 외침 소리를 들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바로 김순자임을 느꼈다. 내 두 손으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를 담그고 살가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며 맛있고 멋있게 존엄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 나의 이 작은 좌판이 나의 왕국이고 이 시장의 사람 냄새가 나의 행복이었다. 저녁 바람이 구수한 장국 냄새를 싣고 불어왔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온이었다. 엔드.